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팀이 세계 최강국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상상조차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순간 사막은 사막이 아니었고 기술은 기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전환의 순간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출신이고 지금은 중동에서 대형 토목 프로젝트의 구조 안전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사에서 우주정거장 구조물 진동 분석을 연구하다가 민간으로 넘어온 지 벌써 17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중동, 동남아, 유럽으로 가며 수많은 터널, 댐, 교량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작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겪은 일만큼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프로젝트 하나 더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사우디 정부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리야드와 다란을 잇는 사막지하 고속 물류 터널 건설 프로젝트였죠. 길이만 무려 450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사막 및 평균 120m 깊이로 뚫려야 했습니다. 예산은 무려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머리가 모래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저는 사우디 건설부 직속 기술자문단에 소속되어 이 프로젝트의 안전성 검토를 맡게 됐습니다. 12월 23일 처음으로 예정 현장을 둘러보러 갔는데요. 리야드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한복판에 빨간 깃발 몇 개만 덩그러니 꽂혀 있더군요. 이 밑으로 터널을 뚫는다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표면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건 겨울철 온도였어요. 여름이면 50도를 훌쩍 넘을 거라는 얘기죠. 게다가 사막의 모래층 아래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를 보니 석회암과 시일층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하수 흐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사우디 지질학자 아흐메드 알파이살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젝트는 무모한 도전이야. 하지만 왕세자 전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의 표정에서 깊은 우려가 읽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극한 조건에서 터널을 뚫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해 연날부터 세계 각국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레일웨이 컨스트럭션, 독일의 호치티프, 프랑스의 부이그, 일본의 오바야시구미까지 모두가 이 거대한 파일을 노리고 있었죠. 저는 각 업체의 예비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두들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월 7일 중국이 가져온 초대형 TBM이 예비 굴착 시험 중에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날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직경이 15m가 넘는 거대한 기계가 지하 80m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굴착 헤드 부분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순간의 충격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급하게 구조팀이 투입됐고 다행히 중국 기술자 3명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됐지만 TBM 한 대가 완전히 폐기됐죠. 원인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규함층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보고 나서 저는 정말 암담했어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기술도 이 사막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고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독일팀은 그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호치티프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한스 밀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이클,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도 입찰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겠어. 원래 계약 기간 3년을 5년으로 늘리고 예산도 최소 30%는 증액해야 할 것 같아. 일본의 오바야시구미는 아예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도쿄에서 날아온 팩스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적 위험 부담이 예상을 초과함. 입찰 포기. 정말 간단명료하더군요. 프랑스의 부이그만이 원래 조건을 고수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제시한 해법은 너무 구식이었어요. 20년 전 기술로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컨소시엄이 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정말로? 물론 저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 그리고 BTS 같은 K-팝 그룹들 말이죠. 현대자동차도 미국에서 인기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런 초대형 인프라 건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이건 정밀한 전자제품 조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술이니까요. 제 동료인 프랑스 출신 지질학자 피에르 듀랑은 그 소식을 듣고는 입에 커피를 머금고 있다가 순간 핏이 터졌어요. 마이클, 혹시 K-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착각한 거 아니야?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 그들은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잖아. 그러게 말이야. 터널 파는 것과 반도체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기술인데.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기술 선진국인 건 인정하지만 이런 대규모 토목 건설에서는 경험이 부족할 거라고 봤거든요. 더군다나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1월 15일 한국팀의 제안서가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업체들의 제안서는 대부분 화려한 표지의 멋진 디자인이었는데 한국팀 것은 정말 소박했거든요.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찰 제안서가 아니었어요. 마치 10년간 이 현장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쓴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지질 조건을 분석한 자료가 무려 200페이지가 넘었고 각 지층별 굴착 속도와 안전 계수까지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계절별 온도 변화에 따른 장비 성능 보정 계수까지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스마트 TBM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사람이 직접 터널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상에서 모든 작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작업자들이 지하의 고온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이미 한국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바다 및 연약 지반을 뚫을 때 사용했다는 시적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터널 건설 기술에 대해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죠. 한국은 이미 인천공항 진입로 건설에서 갯벌이라는 극한 조건에서도 완벽한 해저 터널을 만들어냈더군요. 게다가 최근에는 GTX라는 프로젝트로 수도권 전체를 관통하는 대신도 터널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작업을 거의 무사고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하지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케이블 없는 굴착 로봇이라는 기술이었어요. 한국은 터널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최적의 굴착 경로를 찾는 시스템을 개발했더군요. 이 기술은 사고 위험을 현저히 줄이면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며칠 후인 1월 20일, 드디어 입찰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리야드의 킹 압두라지즈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건설업 채관계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사우디 정부 자문단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정말 긴장되더군요. 각국 대표단들이 차례로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비슷비슷했어요. 화려한 영상과 과장된 홍보, 그리고 조건부 제안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예산이 이 정도 늘어나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의 발표는 정말 달랐습니다. 화려한 영상이나 과장된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오직 구체적인 수치와 검증된 기술, 그리고 실제 시공 사례만으로 승부하더군요. 한국팀의 현장 책임자로 나선 사람은 박도현이라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보통이었지만 뭔가 믿음직한 인상이었어요.
그가 발표를 시작하자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엔지니어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발표 내용도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한국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 대표님, 한국팀이 제시한 기술들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막 터널 공사는 한국으로서도 처음이시죠?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박도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규모의 사막 터널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겠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거든요. 그 말에서 뭔가 정말 다른 걸 느꼈어요. 다른 팀들이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완벽한지 자랑할 때 한국팀은 오히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전해져 왔습니다. 2주일 후인 2월 3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최종 수주에 성공한 거였어요. 사우디 건설부 장관인 칼리드 알팔리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화려한 제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조용한 호텔이었는데 다른 팀들처럼 호화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비에서 만난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에서 뭔가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거나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대신 조용히 내일부터 시작될 실제 공사 계획을 점검하고 있더군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입찰이 끝나고 한 달 후인 3월 초, 저는 드디어 실제 공사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우디 북서부, 네옴시티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아무르 사막.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곳은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에 벌써 섭씨 30도를 넘기고 낮에는 50도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인간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한복판에 각국 팀들의 베이스 캠프가 흩어져 있었는데 규모의 차이가 정말 극명했거든요. 중국 팀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들어오는 조립식 건물 10여 개에 수백 명의 인력, 그리고 수십 대의 대형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독일 팀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 팀 역시 호화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저는 프로젝트 기술 총괄 자문단 일원으로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각국 팀의 공사 상황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팀은 규모나 장비, 인원 면에서 정말 대기업다웠어요. 중국 팀 현장에 가면 마치 공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고, 독일 팀은 모든 게 정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팀, 한국 팀만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입찰에 성공한 팀 맞나? 처음 한국 팀 캠프를 봤을 때 저는 진짜 의심스러웠어요. 인원은 겨우 22명, 컨테이너 사무실 2개, 그늘막 하나, 심지어 냉방기조차 제대로 돌지 않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 소장님, 혹시 추가 인력이나 장비가 더 들어올 예정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박도현 소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니요. 저희는 이게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정도 규모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내겠다고? 정말 무모해 보였거든요. 사우디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월 15일, 각 팀이 배정받은 구간에서 본격적인 굴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이 처음 착수한 구간은 지반이 유난히 불안정한 곳이었어요.
모래와 진흙이 섞인 연약 집안에 지하수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팀이 먼저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구역이기도 했죠. 저는 일부러 그날 한국팀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솔직히 조금은 이들이 어떻게 고전하는지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기술자라고 해도 인간이니까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아침 6시 한국팀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기계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팀들은 벌써 요란하게 작업을 시작했는데 말이죠. 역시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터널 입구 쪽으로 가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도현 소장이 작업복을 진흙투성이로 만든 채 직접 땅에 엎드려서 고압 크라우팅 펌프를 분해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김성우 기술팀장이 손전등을 비춰주고 있었고요. 엔지니어 출신 소장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더니 박 소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펌프 내부에 모래가 끼었는데 저희는 이런 거 익숙하거든요. 정비업체 부르면 반나절 걸릴걸. 우리가 직접 하면 2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그들이 장비 매뉴얼이나 도면을 보지 않고도 육안과 손의 감각만으로 문제를 정확히 찾아냈다는 거였어요. 마치 자신의 몸을 다루듯이 기계를 만지더군요. 이 펌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김 팀장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아니요. 독일제예요. 근데 저희가 10년 넘게 써본 거라서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서 자주 고장나는지 다 알거든요. 결국 그들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2시간 만에 펌프를 완전히 복구시켰습니다. 중국 팀이라면 새 부품을 공수했을 상황이고 독일 팀이라면 본사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을 상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복구된 펌프로 그라우팅 작업을 시작했는데 한국 팀이 주입한 초고압 그라우팅이 사막 모래처럼 흐르던 연약 집안을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드론으로 열화상 촬영을 해본 결과 집안 온도와 밀도, 분포가 완벽하게 균일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수준이었거든요. 박 소장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말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드는 거니까요. 단단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 다치게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뭐라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국에서 일하던 시절 우리는 효율성과 이윤, 속도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면책 조항만 확인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인 3월 23일 한국팀이 또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팀이 지하수 역류 문제로 작업을 완전히 중단한 구간에서 한국팀이 같은 방식으로 굴착을 시작한 거였어요. 저들이 정말 미쳤나?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야. 독일팀의 현장 책임자인 헤르만 슈미트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우리도 못한 걸 저 작은 팀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한국팀은 자신들만의 지하수 역류 제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지하수를 막는 대신 흐름을 조절해서 굴착과 동시에 배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팀이 사흘 만에 포기했던 구간을 한국팀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심지어 작업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세계 최고라는 독일 기술로도 불가능했던 구간을 이들은 너무나도 조용히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죠? 제가 김성우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강물을 막으면 범람하잖아요. 대신 길을 만들어주면 제 갈 길로 가죠. 지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그 속에 엄청난 기술적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서구의 기술이 정복과 통제에 기반했다면 한국의 기술은 조화와 공존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죠. 4월 초 한국팀과 함께 저녁을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들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였어요. 조촐한 접이식 테이블 위에 김치와 된장국, 그리고 캔 맥주가 놓인 정말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마이클 씨, 맥주 드세요. 사막에서 마시는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박 소장이 캔을 따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소장이 말한 내용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막은요, 밀어붙인다고 뚫리는 게 아닙니다. 이곳의 리듬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막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리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묻자 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고요. 그 리듬은 태도입니다. 사막을 적으로 보면 사막도 우리를 적으로 봅니다. 친구로 대하면 사막도 길을 열어줘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말하면서 태도를 언급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산을 뚫고 바다를 건너는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어요.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김성우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서구식으로 했어요. 무조건 파워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과연 옳았던 건지, 기술이라는 게 정말 무엇을 위한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한국팀 현장에 들렀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훨씬 자주 갔죠. 처음엔 기술적 호기심 때문이었는데 나중엔 그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였어요. 한국팀은 모든 작업 과정을 종이에, 파일에, 영상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매 시간 데이터를 측정했어요. 심지어 작업자들의 컨디션까지 체크해서 기록하더군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박 소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똑같은 일을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가 실수한 것도 성공한 것도 모두 기록해두면 다음 사람들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자신들의 노하우를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는 거였거든요. 4월 15일 사우디 건설부 감리관이 각 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감리관인 압둘라 알수드가 한국팀에 질문을 했는데 박 소장은 즉석에서 정확한 시간대와 수치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어요. 3월 23일 오후 3시 20분 지하수 유입량이 분당 50리터로 급증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배수 펌프 압력을 조정했고 40분 후 정상화됐습니다. 여기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감리관은 그 자료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상세한 기록은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오후 사우디 기술위원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팀의 진행 상황을 비교 검토하는 자리였는데 한국팀의 작업 영상을 직접 요청해서 상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기술자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우디 건설부 차관인 파이살 빈 살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추천한 한국팀이 정말 훌륭하군요. 제가 추천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증명한 거죠. 제가 답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기술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팀 캠프에 가서 박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확신이 섭니다. 뭘 확신하신다는 거죠?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해낼 거라는 거요. 땀과 기술, 그리고 철학으로 이 미친 프로젝트를 진짜 완성해낼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박 소장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말 속에서 저는 진정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과시하지 않지만 확고한, 조용하지만 강한 그런 힘을 말이에요. 현장 투입이 시작된 지 정확히 18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8월 14일, 기억이 또렷해요. 아침 5시, 저는 한국팀이 담당하던 제2구간 중 25구역에 도착해 있었고, 그날은 일기예보에서도 극도의 주의를 당부했을 만큼 극한의 더위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체감온도는 53도를 넘었어요. 독일팀 기술자 둘이 열사병으로 응급 이송됐고,
프랑스 팀은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팀도 장비 과열을 우려해서 하루 일정을 미뤘죠. 그런데 그런 날 한국 팀은 예정대로 구착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현장 감독관인 아흐메드 알마르즈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 소장님, 오늘 같은 날은 대부분 장비를 세워두는 날 아닌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도현 소장의 대답은 정말 담담했습니다. 오늘이 예정된 5,000km 돌파일입니다.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참 단순했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어요. 이 지옥 같은 사막에서 누가 그런 당당한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김성호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대로라면 오전 10시 전에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다른 팀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혼자만 구착을 계속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니면 무모함이었거든요.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장 컨테이너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굴착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굴착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TBM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나요? 제가 물었더니 이지훈 기술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냉각 주기를 조절하고 있어요.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미세하게 속도를 조정해서 열 발생을 제어하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사람이 숨을 쉬듯이 기계가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 53분 모니터에 깜빡이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굴착 깊이 5023m, 5000km 돌파.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달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목표를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그 현장에 박수도 함성도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땀에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헬멧을 벗고 하늘을 바라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업 기록지에 숫자 하나를 정자로 써내려갔습니다. 2025년 8월 14일 굴착 거리 5023m 달성. 그 조용한 환호가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해낸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진짜 프로의 품격을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CNN 뉴스를 켜놨습니다. 메인 뉴스로 한국팀의 쾌거가 보도되고 있었어요.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정직, 성실함이 만들어낸 돌파구. 코리아가 해냈습니다. 같은 날 BBC에서는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실패했고 유럽은 조건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혜와 기술로 돌파했습니다. 그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스스로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했던 마음속 편견들을 하나씩 꺼내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고 그들의 기술력마저도 대단치 않다고 여겼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본 건 말 한마디 없이 하루에 160m씩, 그것도 밀리미터 단위로 제어하면서 사막의 땅을 돌파해가는 집요함이었어요. 특히 그들의 AI 기반 굴착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차 범위가 1cm 이하라는 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독일의 터널 전문가 로버트 프라이 박사조차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항상 센티미터 단위로 일하지만 코리안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고민하고 있더군요. 정말 놀라운 정밀도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8월 셋째 주 화요일, 주력 굴착 장비 중 하나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춰 선 거였어요. 지하 열기로 인한 냉각 시스템 회로 이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장비를 끌어올려 교체하거나 하루 이틀 공사를 멈추는 게 보통이에요. 자칫 무리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은 그날 밤 현장에 남아 직접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지하 터널에서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젊은 기술자 이지훈 씨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32이라고 들었는데 무게가 40kg이 넘는 냉각 모듈을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온도 50도가 넘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급하게 막아서려 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내일 전문 업체를 부르시죠. 그랬더니 이지훈 씨가 땀을 흘리면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 겪으려고 여기에 온 거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때 정말
이건 뭐지? 싶으면서 온몸이 다 오싹해지더라고요. 저희 미국 팀이었다면 저런 상황에서 긴급 회의부터 열었을 거예요. 누가 책임질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지,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따지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저 몸이 움직이더군요.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고가 없게 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결국 이지훈 씨를 포함한 한국 기술진 5명이 밤새 터널 안에서 작업을 했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장비를 완전히 복구시켰습니다. 전문 업체가 와도 이틀은 걸렸을 일을 하룻밤 만에 해낸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박 소장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장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장비와 대화를 해요. 어디가 아픈지 뭘 원하는지 듣고 있거든요. 정말 철학적인 대답이었어요. 기계를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느껴졌거든요. 6개월의 시한이 끝나가던 8월 말,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외신 기자단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중간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팀에 대한 비공식 감사 표명이 목적이었죠. 그날 저는 통역을 맡아 한국팀 컨테이너 앞에서 왕세자와 박 소장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긴 말 없이 박 소장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박 소장님, 한국은 이 땅의 진정한 개척자입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사우디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백히 존경의 제스처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기술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철학에 대한 승복이었다고 생각해요. 박 소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사우디 분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겸손한 대답을 들으며 왕세자의 표정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이후 외신들은 일제히 이 장면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썼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막에서 증명된 코리안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일본의 도쿄신문은 코리안의 기술은 불가능을 멈추게 하는 도구라고 표현했고, 영국의 가디언은 겸손함이 만들어낸 기술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고향 미시간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엄마, 저 지금 한국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들이 정말 훌륭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6개월 전엔 존재조차 제대로 몰랐던 이름들. 박도현, 이지훈, 김성우, 최영민. 그 조용하고 묵묵한 이름들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희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사막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메마른 땅 위에서 꽃을 피워낸 사람들, 조용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낸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날의 새벽 풍경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9월 15일, 해가 뜨기 직전 사막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푸르렀고 바람은 희미하게 모래 냄새를 품고 불어왔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사막 아래 450km를 관통한 열차가 처음으로 죽음의 계곡 위를 달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데저트 스피릿, 사우디의 미래 물류망을 책임질 초고속 지하철이었고, 그 첫 열차는 한국팀이 마지막까지 책임졌던 T13 터널을 통과하며 공식 개통하는 상징적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날 저는 열차 개통식을 보기 위해 초청된 외신 기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각국 장관들, 전 세계 언론이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한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죠. 오전 8시 정각, 깊은 터널 속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열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빠르게 다가오는 그 열차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더군요. 정말 해냈구나 싶었어요. 터널에서 튀어나온 열차는 그 위로 펼쳐진 고가철도를 따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300km의 속도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도 양옆으로 끝없는 사막 위에 초록의 숲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몇 달 전
한국 팀이 지하수 활용 녹화 시스템이라는 자료를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막에서 숲을 만든다고요? 정말 농담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스템은 터널 굴착 과정에서 퍼올린 지하수를 대형 저장 탱크에 모으고 다단계 정수 과정을 거쳐 자동 분사 시스템으로 주변 식생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했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참 간단했어요. 굴착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야 할 건 철길이 아니라 생명이니까요. 박도현 소장이 그때 했던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전쟁처럼 이윤과 속도만을 따지던 이 현장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고가 위를 달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각국 언론들은 일제히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CNN은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작은 고추가 중동을 태웠다. BBC는 정직과 성실, 세계 최강의 기술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사막에 생명을 심은 한국의 기적이라고 썼고 독일의 슈피겔은 기술을 넘어선 철학의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SNS를 휩쓸었습니다. 사막 위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열차를 바라보는 사진. 그 뒤로 어린 사우디 아이들이 두 팔을 높이 들며 외치는 장면이었어요. 코리아, 코리아. 그 천진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도현, 이지훈, 김성호, 최영민. 그 조용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된 거였어요. 개통식이 끝난 후 저녁 무렵 저는 다시 박도현 수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모래 언덕 위에서 남은 맥주 한 캔을 나누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도현 씨,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멀리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만든 길 위에 이제부터 사람들이 매일 오가게 될 테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진짜 성공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서야 진짜 시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끝만 생각해왔거든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완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로만 증명하려 했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작을 향한 마음을 본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말하자 박 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마이클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동료가 된 기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이 아닌 디트로이트행 직항편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박 소장을 비롯한 한국팀 전체가 나와 배웅해줬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마이클 씨, 미국에 가서도 저희 일 자랑 좀 해주세요. 이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직접 본 걸 다 말할 거예요.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며 뒤돌아보니 그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사막 한가운데로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길 위에는 이제 숲이 자라고 있었고 그 숲 사이로 은빛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히 사막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길 위에 희망이 달리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가 자라나는 생명의 대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에 돌아온 후 가끔씩 제게 후배들이 묻습니다. 그 프로젝트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도 정말 훌륭했어. 하지만 사실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정직함과 성실함이 더 강력했지. 전쟁을 이기는 기술은 세상에 많아. 하지만 전쟁을 멈추게 하는 기술은 정말 드물거든. 그걸 한국이 보여줬어.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꼭 이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한국이 세계를 감동시킨 진짜 이유였어.
지금도 가끔 그 사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을. 그들이 남긴 건 단순한 터널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 가장 강한 기술은 침묵 속에서 진심을 다해 쌓아 올린다. 진짜 힘은 소리치지 않는다. 다만 세상을 바꾸고 있을 뿐이다.